65이라는 나이에 고개를 넘으면 아이들은 이미 품을 떠나 장성했고 평생을 바쳐온 직장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디어 삶이 고요하고 평온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드는 듯한 공허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남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66세에서 75세 사이, 겉보기엔 그저 흘러가는 평온한 노년 같지만 사실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누군가는 이 9년이라는 시간을 가족 뒷바라지에 진을 빼며 점점 더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고 또 누군가는 이 시기에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전례 없는 자유와 존엄을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0이 된 한 어르신입니다. 그는 한때 자식들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 것이 노년의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믿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다는 사실을 벼랑 끝에 서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운명처럼 하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바로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3737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근심으로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속이 텅 빈 껍데기 같았던 한 노인을 눈빛이 형형하고 생기가 넘치는 행복한 노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도대체 37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어떤 마법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김영수 가명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가 깨달은 노년의 황금률 37의 법칙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로 딱 70이 되었습니다. 우체국장 자리에서 정년 퇴직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제게 남은 건 서울 변두리의 그리 크지 않은 아파트 한 채와 제가 기저귀 갈아가며 키운 두 아이 아들 민호와 딸 지은이뿐입니다. 동네 이웃들이 보기에 제 인생 성적표는 꽤 괜찮아 보였을 겁니다.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에 비바람 피할 자가 집 있고 아들, 딸 구색 맞춰 낳아 각자 짝지어 내보냈으니까요. 매달 나오는 약 200만 원 남짓한 연금의 일찍이 아내와 띠를 졸라매며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합치면 을의 제 노년은 무, 우, 유, 즉 근심 없이 손주 재롱이나 보며 유유자적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콤한 껍질에 쌓인 쓴 알약과도 같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게 실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저 혼자만이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하루는 맹물보다 싱겁고 씹다 뱉은 칡뿌리보다 썼습니다. 그 쓴맛은 밥을 굶거나 옷이 없어 춥다는 식의 물질적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속 깊이 스며드는 날마다 반복되는 지독한 공허와 권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늙은 몸은 기계처럼 저를 깨웁니다. 커튼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면 저는 몇 분이고 천장을 멍하니 응시합니다. 집안은 너무나 고요해서 제 숨소리마저 소음처럼 들립니다. 베란다로 나가 말라비틀어진 산세베리아 화분에 물을 줍니다. 가끔은 그마저도 귀찮습니다. 어차피 저 녀석들이나 저나 사는데 별 열정이 없기는 매한가지니까요. 아침 식사는 단출합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탄 토스트 한 조각 믹스커피 한 잔,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 아무도 없는 식탁에서 저는 습관처럼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와 시사, 대담 프로, 혹은 어제 봤던 드라마, 재방송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러나와 이 적막한 아침을 겨우겨우 메워줍니다. 식사 후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어제 닦았지만 오늘도 습관처럼 바닥을 밀고 창틀 먼지를 훔칩니다. 집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마음이 휑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가 되면 모든 일과가 끝납니다. 집은 사람 사는 흔적도 없이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해지고 저는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갈 곳을 잃습니다. 가끔 전화벨이 울리지만 안부를 묻는 전화는 아닙니다. 대부분 아들, 민호의 전화입니다. 아버지 이번에 진짜 괜찮은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아는 선배가 건설 쪽이랑 연계해서 합작품을 하나 만든다는데 자금 회전이 잠깐 막혀서요. 아버지 쪽에서 한 몇 천만 원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프로젝트 비용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민호의 목소리는 늘 예의 바르고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던집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놈의 조만간은 결국 영원히라는 뜻이고 돈은 강물에 돌 던지듯 사라진다는 것을요. 민호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린 지 7년 동업자는 3번이나 바뀌었고 매번 기회가 왔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사람은 떠났지요. 지난번에 민호가 입을 열었을 때는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결정적인 투자라며 열변을 토했죠. 디자인이니 광고니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건 그 5천만 원이 저와 죽은 아내가 10수년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피 같은 노후 자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호야, 그 친구 진짜 믿을 만한 거냐? 그 큰 돈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40이 다 되어가요. 제가 그 정도 판단도 못할까 봐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신 거 결국 저 남부럽지 않게 살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제야 제가 제대로 한번 일어서 보겠다는데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저는 도대체 누굴 믿고 일합니까? 엔 도와주시면이라는 그 말이 가시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 인색한 부모로 기억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그저 돈뿐이었죠. 결국 저는 돈을 보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텅 비어버린 숫자만큼이나 제 가슴 한복판도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딸 지은이는 어떨까요? 둘째 손주가 태어난 후 저는 딸아이 집에 붙박이 인력이 되었습니다. 아빠 작은애가 오늘 열이 좀 나네. 나 소아과 가야 하니까 와서 좀 도와줘. 아빠 나 염색 예약해놔서 금방 다녀올게. 애들 낮잠만 좀 재워줘. 오빠 학교 참관 수업 가야 해. 아빠가 둘째 좀 봐줘. 지은이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듯 당연했습니다. 딸도 힘들다는 거 압니다. 혼자 애들 키우고 사위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니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무소의 로봇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열이 38.5도까지 오르고 침대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로 알아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진짜 급해서 그래. 아빠가 잠깐만 와서 애 좀 봐주라. 나 금방 갈게.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비몽사몽간에 아이를 안았습니다. 기저귀가 젖어도 갈아줄 힘이 없어 쩔쩔매고 우유를 들어가다 형이증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딸은 딱 한마디 하더군요. 아빠 고생했어. 내일 나 문화센터 수업 있는 거 알지? 내일도 부탁. 제가 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딸은 의외라는 듯 멍하니 저를 보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저는 젖병의 우유, 찌꺼기가 말라붙은 탁자 앞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탁자 위엔 딸이 놓고 간 어린이집 안내문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24시간 대기 중인 무료 보급소일 뿐이구나. 가장 가슴이 무너졌던 건 딸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우연히 안사돈과 딸의 통화를 엿들었을 때였습니다. 스피커폰이었는지 소리가 문 밖까지 들리더군요. 아유, 너희 친정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너무 애보게 하는 거 아니니? 안사돈의 말에 저는 속으로 그래도 내 사정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며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딸의 대답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어머님 아빠는 혼자 계시면 할 일도 없어서 심심해하세요. 오히려 애 봐주는 게 소일거리고 치매 예방에도 좋죠. 안 쓰면 금방 늙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연금이랑 모으신 돈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건데 미리 좀 쓰시면 어때요? 그 순간 저는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 저는 돈 있는 무료 베이비시터이자 손주를 봐야 기능이 유지되는 퇴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젖은 소미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꼬박 저녁이 다 되도록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켜진 TV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몸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길을 닦아주느라 정작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다는 서글픈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늦은 오후에 터졌습니다. 부엌에서 무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의 김이 안경을 뿌옇게 만들던 그때 거실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번 5천만 원을 가져간 뒤로 뜸하던 녀석이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닐 테니까요. 아버지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녀석은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엎어졌어요. 자금이 묶여서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부도 나요. 저는 냉장고 문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그때 가져간 5천만 원은 그게 결정적이라며 그건 이미 다 들어갔죠? 사업이라는 게 원래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저 지금 사채까지 썼어요. 독촉장 날아오고 난리 났다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채까지 썼다고 녀석은 제 물음엔 대꾸도 없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한 4천만 원만 더 융통해줘요. 아버지 지금 사시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이 집을 담보로 잡으라는 거냐? 제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아졌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지금 직장도 없고 대출금도 없으시잖아요. 잠깐 융통만 하는 거예요? 제가 금방 갚는다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표변했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비난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 돈 다 싸들고 가실 거예요. 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거냐고요. 김영수 씨, 당신은 진짜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사시는군요. 난생 처음 아들의 입에서 제 이름 석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리며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기대지도 마세요. 장례식도 안 갈 거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국이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끄려고 손을 뻗는 순간 가슴 중앙을 쇠갈고리로 걸어 잡아당기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덮쳤습니다. 숨을 들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싱크대를 잡고 버티려 했지만 발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머리를 식탁 모서리에 찧었고 귓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기계음,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협심증의 가벼운 뇌진탕입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소리를 듣고 신고해서 늦지 않았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심장 혈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영양 상태도 엉망이고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요. 신체 나이가 85세는 되어 보입니다. 도대체 몸을 어떻게 관리하신 겁니까?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관리라니요. 70 노인이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느라 제 몸 하나 건사할 틈이 있었겠습니까? 간호사가 보호자를 불렀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올까요 온다면 제가 걱정돼서일까요? 아니면 유산이 사라질까봐 걱정돼서일까요? 2시간쯤 지나서야 민호와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셔츠 단추가 잘못 채워진 채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의사가 뭐래요? 입원해야 한대요. 아니,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짜증과 귀찮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는 투였죠. 지은이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건강 좀 챙기시라니까? 나 오늘 둘째 열 내려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응급실이라니. 나 내일 시댁 제사 있는 거 알잖아.
그 순간 저는 고독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고독이 아닙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무치는 고독이었습니다. 민호가 전화로 했던 당신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짐짝 취급이라니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옆 침대 환자의 보호자가 남편의 땀을 닦아주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죽은 아내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나를 이렇게 혼자 두진 않았겠지. 아이들은 바쁘다며 이번 수속만 해놓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링거를 갈아주러 온 20대 젊은 간호사가 저를 보며 생긋 웃었습니다. 할아버님, 요즘 70이면 청춘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 나이에 배낭여행도 가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시던데. 제가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못해. 그러자 간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시면 안 돼요, 할아버님. 이제부터라도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안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눈 감으시려고요. 뻔한 위로의 말 같았지만 그 순간 그 말이 제 가슴속 녹슨 자물쇠를 탁 하고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평생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의무와 책임으로만 살았던 나. 100원짜리 하나도 아끼며 살았던 나. 자식들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 자금 대느라 내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했던 나.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희생은 아이들을 고마움을 모르는 괴물로 당연히 받아먹기만 하는 무능력한 어른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간호사에게 종이와 펜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병상 테이블 위에서 한 줄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37의 법칙. 이것은 무슨 학술 이론도 거창한 철학도 아닙니다. 제가 제 남은 인생을 위해 세운 저만의 헌법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자원, 돈, 시간, 마음을 7대 3의 비율로 나누겠다. 70%는 오로지 나를 위해 쓰고 나머지 30%만 자식이나 타인을 위해 쓰겠다. 다야음 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딸이 데리러 와서 습관처럼 말하더군요. 아빠, 당분간 우리 집 가서 계세요. 내가 죽 끓여 드릴게. 겸사겸사 애들도 좀 봐주시고. 예전 같으면 고맙다며 따라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은아. 내 집으로 갈란다. 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 어떻게. 내 몸은 내가 건사한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인생을 1순위로 두고 살련다. 딸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과 서운함을 뒤로하고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의 2막 37의 법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돈에 37 법칙 경험을 위해 지갑을 열고 감정 착취에는 지갑을 닫는다. 집에 오자마자 통장부터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은 약 7,500만 원 정도.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날아갔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돈의 70%는 나의 존엄 유지비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안부를 묻는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급한 불은 껐는데 새로운 프로젝트 착수금이 좀 부족해서요. 한 2천만 원만? 저는 식탁에 앉아 차분하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난번 5천만 원도 못 받았는데 또 돈 얘기냐? 아니,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니까요. 아버지 저 못 믿으세요. 그래 못 믿겠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다. 나한테 남은 돈은 내 생명줄이야. 네 사업 자금으로 쓰기엔 내 남은 날들이 너무 불안하구나. 넌 젊으니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게다.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다시 통장을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행사로 달려갔습니다. 평생 꿈만 꿨던 전국 일주 기차 여행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최고급 관광 열차를 타고 강릉, 부산, 여수, 목포를 도는 4박 5일 코스였습니다.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행은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달리는 기차 창밖으로 펼쳐진 동해의 푸른 파도 오동도의 붉은 동백꽃 부산 자갈치 시장의 활기. 저는 더 이상 TV 앞에 쭈그려 앉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차 식당 칸에서 만난 은퇴한 선생님과 맥주를 기울이며 인생을 논했고 나이 들어 가장 아까운 건 돈이 아니라 놓쳐버린 경험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돈은 통장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해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과 에너지의 3.7 법칙 설렘을 위해 시간을 쓰고 의무에는 선을 긋는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에너지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지은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지은아 아빠 주말에 바쁘다. 목공 배우러 간다. 내 목공이요. 저는 동네 주민센터와 평생교육원을 뒤져 목공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무 만지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일주일에 2번 작업실에 나가 톱질하고 대패질을 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처음 만든 건 비뚤배뚤한 작은 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에서 나는 은은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저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성취감이었죠. 제 베란다는 작은 목공소로 변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나무말을 만들어 선물했을 때 아이가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딸도 더 이상 저를 부모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멋진 취미를 가진 아빠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식들의 호출에 아업은 대기조처럼 살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제 스케줄표는 목공, 수영, 도서관, 봉사활동으로 꽉 찼습니다. 남는 30%의 시간에만 자식들을 만났고 그러자 오히려 만남이 더 애틋하고 귀해졌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3.7 법칙. 오늘과 내일을 위해 마음을 쓰고 과거와 걱정은 흘려보낸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곱씹으며 후회하는 습관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에 마음의 칠화를 쓰고 살았었죠. 이제 그 마음을 거두어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대신 구체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하고 유언장도 미리 써뒀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내 뼈는 화장해서 아내 곁에 뿌려다오. 제사는 지내지 마라.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30%로 줄이고 철저히 준비해두니 나머지 70%의 마음으로 온전히 오늘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는데 벤치의 나측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의 아들이 저를 보고 머뭇거리다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왔냐? 저 회사 정리했어요. 빚잔치하고 나니 남는 게 없네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아들은 제가 화를 낼 줄 알았는지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근처 해장국집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수업료 비싸게 냈다고 생각해라. 빈손이 되어봐야 진짜 내 힘으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아버지가 돈은 못 준다. 하지만 네가 재기할 때까지 밥은 언제든 사주마. 든든히 먹고 다시 시작해라. 아들은 국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비로소 제 아들은 철없는 아이에서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떼었을 겁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 75. 지금 제 삶은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습니다. 건강검진 수치는 60대보다 좋게 나오고 제가 만든 목공 예품은 지인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민호는 중소기업에 취직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허황된 꿈은 꾸지 않습니다. 지은이도 제 시간을 존중해 줍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맛있는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제 생일날 아이들이 선물 하나를 내밀더군요. 제가 지난 5년간 여행 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모아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민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에게 진정한 사랑과 자립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3-7의 법칙. 저희도 마음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을 보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 아니 70부터라는 말이 그저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우주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70%의 사랑을 내게 먼저 주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창밖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의 산책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황혼이 그 어떤 아침보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